거울 앞에서의 그 순간, 그건 마치 시간이 한 번에 흘러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73세의 김 여사는 막 손녀의 돌잔치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분명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너머로 보이는 건 어쩐지 지쳐 보이는 피부와 깊어진 주름,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김 여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늙어 보였나?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40대의 생동감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거울 속에 나는 그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수많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겪는 공통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자녀 결혼식 사진, 병원 건강검진에서 찍은 증명사진, 오래된 친구와의 모임 사진. 웃으려고 애썼지만 어쩐지 사진 속에 나는 나답지 않게 피곤하고 무겁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세월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바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을 때 멋과 취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보이느냐, 젊어 보이느냐를 결정짓는 숨은 열쇠는 바로 색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백 명의 시니어 스타일링을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같은 사람이 단지 옷색 하나만 바꿨을 때 얼굴빛이 5년, 많게는 10년까지도 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결혼식, 장례식, 경조사, 교회 예배, 동창 모임 등 일정에 맞춰 옷을 준비하곤 하시는데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격식뿐 아니라 얼굴을 밝혀주는 색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 여사도 그랬습니다. 손녀 돌잔치라니 세련되게 보이고 싶어서 예전에 아껴두었던 검정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검정은 날씬해 보이고 격식 있어 보인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행사장 조명 아래에서 검정은 그녀의 얼굴빛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표정은 더 차갑게, 기운 있어야 할 눈빛은 한층 가라앉게 만들었죠. 사진 속 그녀는 실제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 오늘의 이 깨달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색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검정이든 흰색이든 내가 사랑하는 색이든 그것이 내 피부빛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모르면 나도 모르게 세월을 더 얹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패션 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건강검진 결과처럼 앞으로의 옷 입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진단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을 만들듯 우리가 입는 색은 얼굴을 만듭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옷장을 열 때마다 이 색은 나를 살린다, 저 색은 나를 죽인다를 단번에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시니어 패션 연구 모임에서 95세 이상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3가지 다른 색의 상의를 입히고 같은 조명과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평가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지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나이 들어 보인다는 평가에서 활기차 보인다로 바뀐 경우가 무려 78%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변화를 만든 색들이 대부분 생각보다 흔한 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젊었을 땐 잘 어울리던 옷이 어느 순간부터 어딘가 어색해지고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경험. 이건 단순히 주름 때문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피부톤이 변하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색이 주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느냐 젊어 보이느냐, 그 차이는 이제 100만 원짜리 화장품이 아니라 색 하나에서 갈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색과 반대로 입기만 해도 5살은 젊어 보이는 4가지 색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왜 그 색이 문제인지, 어떤 원리로 얼굴빛을 바꾸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겪은 사례, 그리고 색채 심리학과 의학적인 피부 데이터까지 곁들여서 여러분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나는 색이랑 상관없어, 그냥 내 스타일대로 입을래 하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거울 속에 나와 살아가야 하고, 그 거울 속에 내가 더 환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면 하루의 기분부터 달라집니다. 옷의 색은 그 변화를 만드는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잠시 후 저는 왜 색이 나이를 더해 보이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아마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왜 어떤 색이 얼굴을 젊게도 혹은 나이 들어 보이게도 만들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빛과 색의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이 보는 색은 단순한 원단의 색소가 아니라 빛이 그 표면에 닿았다가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는 결과입니다. 이 반사되는 빛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바로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과 탄력이 줄어들고 표면의 굴곡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때 어두운 색, 특히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색은 그 굴곡의 그림자를 더 깊게 만들어 주름과 피부의 거친 질감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너무 강한 흰색이나 형광색처럼 빛을 과도하게 반사하는 색은 피부의 붉은기나 칙칙함, 모공까지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성인의 피부 반사율은 평균적으로 20대 대비 12.18% 낮아집니다. 반사율이 낮아진다는 건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힘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두운 색 옷을 가까이 두면 반사되는 빛의 양이 더 줄어들어 얼굴이 한층 더 칙칙하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한국의 실내 환경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집과 행사장의 조명은 대부분 3000년 43,000K의 따뜻한 색온도입니다. 이 조명 아래에서는 노랑이와 붉은기가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흰색이라도 푸른 기운이 있는 쿨톤 화이트는 이 조명에서 차갑고 창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아이보리나 크림은 같은 조명에서도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죠. 많은 분들이 왜 매장에서 입었을 땐 괜찮았는데 집에서 거울 보니 별로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장 조명은 보통 5000K 이상으로 더 차갑고 밝기 때문에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색의 채도, 선명함과 명도, 밝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채도가 너무 높은 색, 예를 들어 넌 핑크나 형광 라임은 피부와 옷이 시각적으로 따로 노는 현상을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중간 톤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강렬한 색은 대비를 극대화시켜
피부의 미세한 얼룩과 잡티까지 강조합니다. 명도가 너무 낮은 진한 보라, 짙은 버건디 같은 색은 얼굴 주변에 그림자 효과를 만들어 무겁고 피곤한 인상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밝은 색이 좋은 건 아닙니다. 새하얀 흰색은 빛을 많이 반사하지만 그 반사가 피부에 고르게 닿지 않으면 작은 주름이나 피부톤 불균형이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마치 강한 햇빛 아래에서 확대경으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모든 디테일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색이든 온도감과 채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울 앞에서 2가지 색 옷을 번갈아 얼굴 가까이 대보세요. 눈 밑 그림자가 옅어지고 입가 주름이 덜 보이는 색이 있다면 그게 지금의 피부톤과 가장 조화로운 색입니다. 반대로 입술 주변이 창백하거나 눈 밑이 어두워지는 색이 있다면 그건 얼굴빛을 뺏는 색입니다. 이 테스트를 햇빛, 형광등, LED 전구 아래에서 각각 해보면 더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왜 같은 검정이라도 하의로 입으면 괜찮고 상의로 입으면 피곤해 보이는지, 왜 같은 흰색이라도 아이보리는 괜찮고 쿨화이트는 어색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가까운 색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빛을 반사해 영향을 주지만 하의나 가방처럼 얼굴과 거리가 있는 색은 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옷의 디자인이나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색의 얼굴 친화력입니다. 아무리 유행하는 명품 재킷이라도 내 얼굴빛을 죽이는 색이라면 그건 오히려 나를 10년 더 늙어 보이게 하는 투자입니다. 반대로 3만 원짜리 셔츠라도 내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색이라면 그건 나에게 가장 값진 옷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색과 빛의 기본 원리를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색들이 나이의 그림자를 만드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그 색들이 어떻게 얼굴빛을 바꿔놓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내 옷장에서 당장 빼야 할 색과 꼭 남겨야 할 색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6가지 색. 저는 이것을 색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함정은 단순히 유행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잘 어울렸던 색이 세월이 흐른 뒤에는 얼굴빛을 빼앗는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검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정을 날씬하게 보이는 색, 고급스러운 색으로 기억합니다. 결혼식 하객, 장례식, 중요한 모임에 자주 입는 색이기도 하죠. 그러나 검정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습니다. 얼굴 주변에 검정이 오면 피부의 광채를 흡수해 주름과 그림자를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 특히 실내 조명에서 검정은 피부톤을 눌러버려 피곤한 인상을 줍니다. 만약 꼭 입어야 한다면 목 주변에 아이보리나 크림색 스카프를 두르거나 하이나 코트처럼 얼굴에서 떨어진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새하얀 흰색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해 보인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입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빛을 반사하는 새하얀 흰색은 피부의 붉은기, 칙칙함, 잔주름까지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피부 혈색이 옅어진 50대 이후에는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안은 따뜻한 아이보리나 크림톤입니다. 이 색들은 빛을 부드럽게 퍼뜨려 얼굴에 온기를 더해줍니다. 세 번째는 넌 컬러입니다. 형광 핑크, 형광 라임, 형광 오렌지처럼 강렬한 색들은 젊을 때는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피부와 옷이 따로 노는 느낌을 줍니다. 피부의 자연스러운 톤과 너무 큰 대비를 만들어
주름이나 칙칙함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넌 컬러를 쓰고 싶다면 옷 전체가 아니라 작은 소품, 가방, 신발, 액세서리로 포인트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연한 베이지와 토프입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회색빛이 섞인 연한 베이지나 토프는 피부와 경계가 사라져 얼굴이 배경에 묻히게 됩니다. 특히 피부 탄력과 혈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생기를 빼앗는 색이 됩니다. 이런 색을 입을 때는 아이보리나 크림색 스카프로 얼굴 주변을 밝히거나 좀 더 진하고 따뜻한 카멜, 모카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한 보라와 버건디입니다. 고급스럽고 깊이 있는 색이지만 어두운 파랑과 빨강의 중간 톤인 이 색들은 얼굴에 무게감을 얹어 피부 혈색을 죽입니다. 특히 눈 밑 그림자와 주름이 많은 얼굴에는 피곤한 인상을 더합니다. 이 계열을 좋아한다면 라벤더나 연보라처럼 밝고 부드러운 톤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머스타드와 올리브입니다. 가을에 많이 입는 색으로 따뜻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지만 회색기가 섞인 이 계열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랑이나 녹색기가 도드라지는 조명 아래에서는 얼굴이 더 푸석해 보입니다. 대안은 라이트 옐로우나 세이지 그린처럼 더 맑고 밝은 색입니다. 이 6가지 색의 공통점은 피부와 조화를 이루기보다 그림자를 만드는 색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 주변의 색은 단순히 옷의 색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를 조절하는 조명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색은 내 얼굴에 그림자를 짙게 만들고 올바른 색은 그림자를 지우고 빛을 더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색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얼굴에서 멀리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색은 하이나 아우터, 신발로, 강렬한 색은 소품으로, 연하고 탁한 색은 다른 따뜻한 색과 조합해 쓰는 것이죠. 색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가장 빛나게 만드는 위치와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나이를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색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색들은 입는 순간 얼굴빛을 살리고 표정까지 밝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제는 얼굴을 밝혀주는 4가지 색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것을 회춘 팔레트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는 색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톤을 보정하고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색들입니다. 이 색들을 입으면 마치 좋은 조명을 켠 것처럼 얼굴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첫 번째는 네이비와 블루 계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정을 대체할 색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네이비는 검정보다 한 톤 부드럽고 파란 계열의 맑은 기운이 피부의 노란기를 눌러주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국내 한 색채 심리 연구에서 60대 이상 참가자 50명에게 검정, 회색, 네이비, 하늘색 상의를 입히고 비교했더니 네이비와 밝은 블루를 입었을 때 건강해 보인다는 평가가 7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네이비는 경조사나 공식 석상에도 무난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라우스에 흰 바지, 네이비 원피스에 아이보리 스카프만 더해도 표정이 한결 부드럽고 지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보리와 크림입니다. 새하얀 흰색이 얼굴을 창백하게 만든다면 아이보리와 크림은 그 반대입니다. 약간의 노랑이가 섞인 따뜻한 흰색은 피부의 붉은기와 칙칙함을 완화하면서 혈색을 자연스럽게 더해줍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피부가 건조한 계절에 이 색을 가까이 두면 마치 얼굴에 은은한 조명을 켠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보리 니트에 베이지 하의를 매치하거나
크림색 블라우스에 브라운 스커트를 입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우아함이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파스텔 핑크와 라벤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핑크는 나이가 들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핑크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어울립니다. 이 색은 피부에 은은한 혈색을 부여해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게 합니다. 라벤더는 피부의 붉은기를 눌러주면서 맑고 깨끗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파스텔 핑크 블라우스에 라벤더 스카프를 두르면 자연스럽게 피부톤이 정돈되고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영국의 한 패션 심리 실험에서는 60대 여성들이 이 두 색을 입었을 때 젊어 보인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색을 나이 들어 보이는 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단독으로 쓸 때 이야기입니다. 회색은 화이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품격 있는 중립색이 됩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회색이 머리카락 색과 조화를 이루며 얼굴을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합니다. 라이트 그레이 자켓에 화이트 블라우스 혹은 아이보리 셔츠에 징그레이 바지를 매치하면 과하지 않은 세련미와 절제된 멋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시니어 패션 화보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룩도 바로 영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색은 각각의 매력도 크지만 서로 섞었을 때 시너지가 더욱 큽니다. 네이비와 크림, 파스텔 핑크와 그레이, 라벤더와 아이보리처럼 조합하면 색이 서로를 보완하며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 색들을 얼굴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스카프, 상의, 원피스처럼 시선이 먼저 가는 위치에 배치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립니다. 옷을 고를 때 단순히 색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네이비라도 채도와 명도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냅니다. 매장에서 거울 앞에서만 보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비교해 보세요. 사진 속에서 더 환하게 보이는 색이 실제로도 여러분을 가장 잘 살려주는 색입니다. 이제 얼굴을 환하게 하는 색들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이 색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즉 색을 활용하는 실전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만 익히면 옷장 속의 색을 반으로 줄이고도 매일 새로운 코디가 가능해집니다. 색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느냐가 얼굴빛과 전체 인상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스타일 상담을 하면서 4가지 규칙을 발견했고 이걸 생존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하지만 지키기만 하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신감은 배가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색을 너무 많이 섞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사해 보여야 한다는 마음에 여러 색을 한 번에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색이 많아질수록 시선이 분산되고 얼굴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됩니다. 기본 색 2가지에 포인트 색 하나만 더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라우스에 크림색 바지, 여기에 파스텔 핑크 가방 하나면 단정하면서도 생기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색은 얼굴보다 아래쪽, 즉 가방, 신발, 하단 스커트에 주는 것이 안정감을 높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상의와 하의를 같은 계열로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색이 바뀌는 경계에서 끊깁니다. 위와 아래 색이 크게 다르면 몸이 분절되어 보이고 키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같은 톤으로 맞추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르며 키가 커 보이고 몸이 슬림해 보입니다. 연블루 셔츠와 네이비 바지,
라이트 그레이 상의와 징그레이 하의처럼 톤을 통일하면 디자인이 평범해도 전체가 고급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규칙은 패턴은 한 번에 하나만, 나머지는 심플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플로럴 블라우스에 체크 스커트, 스트라이프 자켓에 프린트 스카프처럼 여러 패턴을 동시에 쓰면 시선이 산만해지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으면 하의와 가방은 단색으로, 체크 스커트를 입는 날은 상의를 흰 셔츠로 정리하는 식입니다. 패턴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무늬는 주름이나 피부 결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 작고 잔잔한 패턴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규칙은 액세서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의 중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뀝니다. 주름이나 피부톤 변화가 신경 쓰일 때 이를 가리기보다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브이넥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면 목선이 길어 보이고 눈밑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덜 보입니다. 짧은 스카프를 목에 가볍게 두르거나 귀걸이로 시선을 옆으로 끌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고 얼굴의 단점을 부드럽게 가려주는 크기와 위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규칙을 실전에 바로 적용하려면 저는 3단계 착용 테스트를 권합니다. 첫째, 거울 앞에서 서서 전신을 보고 색과 비율을 확인합니다. 둘째, 창가로 가서 자연광 아래에서 얼굴빛을 다시 확인합니다. 셋째,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거울 속보다 사진 속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색과 조합의 성공 여부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과 테스트를 습관으로 만들면 옷장 속 옷의 개수가 많지 않아도 매일 새로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 가족 모임, 사진이 남는 날에도 걱정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옷장 정리와 옷을 고르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색을 알고 조합 규칙을 배웠다면 그 다음은 옷장을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옷장을 계절별, 두께별, 용도별로만 나눕니다. 하지만 시니어 스타일링에서는 색상별 정리가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 들수록 어울리는 색과 피해야 할 색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옷장 속 색 구성이 곧 내 얼굴빛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는 나를 살리는 색만 남겨두세요. 네이비, 블루, 아이보리, 크림, 파스텔 핑크, 라벤더, 라이트 그레이처럼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색을 한 구역에 모아두면 아침마다 선택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검정, 형광, 연베이지, 진보라, 머스타드, 올리브 같은 색은 다른 구역으로 옮기거나 하의나 아우터로만 활용하도록 분리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색상별 투자를 하세요. 새로 옷을 살 때는 디자인보다 색을 먼저 봅니다.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면 거울 앞에서 얼굴빛이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색이 잘 맞지 않는데도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 그 옷은 얼굴에서 멀리 두는 아이템, 예를 들어 하의, 코트, 가방으로만 고려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 없는 쇼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소품의 힘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미 옷장에 얼굴빛을 죽이는 색의 상의가 있다면 아이보리나 크림 스카프, 라이트 핑크 목걸이, 밝은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스카프 하나로도 얼굴 주변에 색 반사를 바꿔 피부톤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3개월 점검을 습관화하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열고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상의를 따로 빼두세요. 그 옷들이 대체로 나를 살리지 않는 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옷들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색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얼굴이 웃게 만드는 색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유행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조명입니다. 그 조명은 값비싼 조명 장치가 아니라 옷의 색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이를 더해 보이게 만드는 6가지 색: 검정, 새하얀 흰색, 넌 컬러, 연베이지, 토프, 진보라, 버건디, 머스타드, 올리브는 얼굴에서 멀리 두세요. 반대로 나이를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4가지 색: 네이비 블루, 아이보리 크림, 파스텔 핑크, 라벤더, 그레이 화이트 조합는 얼굴 가까이에 두세요. 그리고 색 조합과 옷장 정리 규칙을 습관으로 만들면 매일 거울 속에서 더 밝고 자신감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색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결정하는 언어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의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 색을 선택하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와 옷장, 그리고 얼굴빛을 더 따뜻하게 밝혀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보이지 않는 거리.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반갑게 열었던 현관문이 어느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뿐인데 자식의 표정 속에서 미묘한 경계와 피로감을 잃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의아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대개의 경우 잘못은 없습니다. 단지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삶에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그어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경계를 존중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처음에는 며느리가 웃으며 맞이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가움보다 피곤함이 먼저 묻어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표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그러나 그 집은 이제 아들 혼자의 집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둘만의 방식과 질서가 있는 생활 공간입니다. 냉장고 안식 재료의 배치, 거실에 놓인 소파의 위치, 화장실 수건에 접는 방향까지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속으로 부모의 방식이 불쑥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방문이 아니라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결혼 초기에 겪는 갈등의 상당수가 부모의 예상치 못한 방문과 생활 개입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5년 이하의 신혼부부 중 70% 이상이 부모님의 빈번한 개입을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통계가 나옵니다. 미국 가족치료협회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는데 공통적으로 드러난 건 부모의 의도와 자식 부부의 감정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은 감정이고 경계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경계를 넘어설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특히 50을 50을 80세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식 집은 내 집이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부부의 독립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한 노신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마냥 좋았지.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아내와 우리만의 생활이 자리 잡으니 부모님의 방문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졌어. 사랑하지만 편안하진 않았지. 그 말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편안함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깨진 순간 사랑은 부담으로 변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리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자식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전화를 걸거나 불쑥 찾아가기보다 그들의 시간을 먼저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라고 하면 그것을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키려는 선택일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얼굴만 보고 올 거야.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방문 자체가 생활 리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대화를 나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이라 생각했던 부모의 방문이 자식 부부에게는 큰 이벤트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경계를 지킬 때 존중으로 남는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침범이 됩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식은 한 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옴 속에서 비로소 진짜 그리움이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라는 것.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주 얼굴을 보아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속에는 존중, 기다림, 그리고 조용한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과 자식 사이에 설명하기 힘든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먼저 그 거리를 줄이려 하기보다 왜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지나친 배려의 함정. 부모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더 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건넨 손길이 어느새 간섭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의 부부들은 도움과 간섭의 경계를 굉장히 민감하게 구분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며느리가 맞벌이라 힘들까봐 김치, 반찬, 고기까지 한가득 싸서 갔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고 혹시 몰라 깨끗하게 정리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음식 고마운데 다음부턴 그냥 놔두고 가시면 좋겠대요. 이 한 문장이 어머니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게 잘못인가?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잘못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았지만 지금은 부부가 자기만의 방식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려면 그들의 요청이 있을 때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조언과 도움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일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지 않은 조언이 제일 싫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부모는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 부부는 우린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깨지는 순간 그들은 우리가 부족해서 저러시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감사함보다 피로감이 먼저 쌓이고 그 피로감은 거리를 만듭니다.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짓던 한 어르신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밥도 일도 정성도 때가 맞아야 고맙지. 때를 어기면 배불러도 억울하고 도와줘도 싫어져. 이 말은 단순한 농사 철학이 아니라 관계의 철학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정성 어린 것도 원하지 않을 때 건네면 짐이 됩니다. 한국 노년층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다 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네 방식대로 하라는 거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도움은 반드시 요청받았을 때만 주기. 둘째,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주기. 셋째,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도움은 사랑으로 남고 간섭은 사라집니다. 저는 한 어머니가 이런 변화를 실천한 사례를 직접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오면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았는데 이제는 필요한 거 있니? 하고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덜 가지만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조금 덜 주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온 셈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끼어들면 관계는 부서지고 비워둘수록 관계는 자라난다. 부모의 사랑이 오래 가려면 비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채움만이 아니라 멈춤에서도 자랍니다. 결국 지나친 배려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배운 사랑의 방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예전엔 가까이서 챙기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멀리서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진짜로 부모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침묵. 집은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부부에게 집은 그 가면을 벗고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의 문이 예고 없이 열릴 때 편안함은 단숨에 긴장으로 바뀝니다. 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면 겉으론 웃어도 속으론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청소 상태는 괜찮은지, 아이는 씻겼는지, 내가 혹시 실수할 말은 안 하는지, 그날 하루는 이미 망한 기분이 들어요. 이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불시에 들어오는 방문은 마치 평온한 호수에 커다란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은 쉼터가 아니라 평가의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오래전 한 부부 상담 현장에서 예고 없는 시댁 방문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엄마니까 괜찮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내 하루를 통째로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시간이 지나며 커집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말합니다. 다음엔 꼭 연락하고 와 달라고 해. 그리고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 대화 속에는 이미 거리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예의는 상대가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야 그저 보고 싶어서 온 것이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그 방문이 하루를 무너뜨리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 방문이 반가움일까 아니면 부담일까? 부모 세대는 과거에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부부는 독립성과 개인 시간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이 변화된 문화 속에서 연락 없이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예전의 정칭이 아니라 침범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전화를 해서 지금 근처야 잠깐 들를게 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예 전화를 걸어도 이번 주말 중 언제가 좋을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오히려 그냥 오늘 오세요. 저희 시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준비된 방문은 환영이지만 불시에 들어오는 방문은 경계심을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불시의 스트레스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가족심리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부 사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높이고 그 결과 사소한 갈등이 커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심리적 긴장은 오래 남아 이후 대화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부모의 방문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침묵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묻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존중입니다. 그 존중이 쌓일 때 자식은 부모의 발걸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고된 방문의 이면.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말하고 가면 괜찮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리 말해도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예고 여부가 아니라 방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방문 날짜를 미리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집안 정리, 냉장고 상태 점검, 아이 옷 챙기기, 식사 메뉴 고민까지. 그리고 일정이 다가올수록 속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냥 이번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저는 한 지인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방문 날짜가 잡히면 며느리는 그 주의 생활 리듬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혹시 모를 잔소리에 대비해 아이 옷과 장난감까지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긴장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중간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문 당일보다 준비 과정에서 이미 피로가 쌓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부모님이 보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지만 자식 부부에게는 그 마음이 하루짜리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50, 80세 부모 세대가 자란 시대와 지금의 부부 생활 방식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오면 기꺼이 맞이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개인 시간과 생활 패턴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일정 변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수면 패턴을 흐트러뜨리며 심지어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 부모님이 건강을 걱정하는 만큼 자식 부부도 자기 생활의 안정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방문 빈도를 줄이되 방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기. 예를 들어 영상통화나 편지, 사진 공유 같은 방법은 부담 없이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방문 시에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고 미리 끝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점심만 먹고 갈게 라고 말하면 자식 부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방문 이유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원칙을 지키는 한 어머니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3번 이상 갔지만 이제는 2-3달에 한 번만 가고 대신 그 사이에 사진과 메시지를 자주 보냅니다.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엄마, 요즘 너무 안 오시네. 보고 싶어요. 라고 먼저 연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예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고가 자식 부부에게 기대가 아니라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문 자체의 의미와 횟수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주 가는 발걸음보다 그 발걸음을 기다리게 만드는 마음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리움의 기술,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고마움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주 보지 않으면 그리움이 커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무심하게 아유, 엄마 또 오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 나는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은 이 현상을 기대 피로라고 설명합니다. 선물, 방문, 도움 같은 호의가 너무 자주 반복되면 처음엔 고마움이지만 나중엔 의무처럼 느껴져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감사함을 잃고 심지어 피하려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기다림을 선물하는 겁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서운하다고 먼저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자식의 마음속에는 보고 싶다는 감정이 커집니다. 프랑스 철학자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은 결국 소중함을 잃는다. 이 기다림의 기술은 단순히 만남을 미루는 것 이상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부모는 자기만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취미를 만들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이 반짝일 때 자식은 궁금해집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 궁금함이 연락의 이유가 되고 그리움의 시작이 됩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은 자기 삶에 몰입한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이 오래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증명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새로운 배움에 몰두하는 부모는 자식과의 대화 주제가 풍부하고 만날 때마다 신선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부모는 점점 피로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리움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안부를 궁금해하게 만들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려면 자주보다 강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간격 속에서 자식은 부모를 다시 바라보고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움의 기술은 단순히 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짧은 방문이더라도 웃음과 좋은 이야기를 남기면 그 기억이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결국 부모가 남기는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순간의 질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품기. 결혼한 자식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배우자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식만을 보면서 그 옆에 배우자는 뒷전으로 두는 겁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아무 말 안 해. 그냥 아들이랑만 얘기해. 또는 사위한테 뭐라 해도 내 딸한테 하는 말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별이 부부 사이에 조용한 불씨를 심습니다. 저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만 불러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며느리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소외감과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속으로 엄마랑 거리를 둬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이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불편함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맨은 부부의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배우자를 외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바로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와 장인 장모였습니다. 부부는 한편입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면 아들도 불편하고 사위가 힘들면 딸도 괴롭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 부모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식을 만나기 전에 그 배우자를 먼저 편하게 하는 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방문 빈도, 대화 주제를 배우자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오거나 사위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실천한 한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만 챙기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며느리와 먼저 통화하고 방문할 때도 이번엔 너 먹고 싶은 거 사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오히려 어머님, 이번엔 그냥 오세요. 저희가 준비할게요 라고 먼저 초대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지옥은 타인의 시선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부모님의 시선과 말투, 표정, 방문 빈도에서 이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편해야 자식도 마음 놓고 부모를 곁에 둘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을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자식을 보는 것보다 그 옆 사람을 먼저 품는 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오래 지키는 전략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배우자의 편안함을 지켜주는 부모에게는 평생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가 쌓일수록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깝고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덜 주고 더 남기기. 부모의 사랑은 늘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반찬, 용돈, 시간, 체력, 그리고 말과 관심까지. 줄 수 있어서 주고, 안 주면 미안할 것 같아서 줍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줄까보다 무엇을 안 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저는 한 며느리의 속마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너무 자주 가져오셔서 냉장고 문을 열면 김치통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한 마음보다 이걸 다 언제 먹지? 라는 부담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마음속에서도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이 과해지면 고마움보다 피로가 앞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고마운 행동은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땐 멈춰주는 것이다. 멈춤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요즘 세대는 끊임없이 주는 부모보다 딱 거기까지만 주는 부모를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으면 죄송해지고 그 죄송함이 불편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국 거리를 만듭니다. 덜 준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줄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도, 조언도, 방문도 포함됩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삼키고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며 불필요한 도움을 멈추는 것. 그렇게 비워둔 자리에 자식이 먼저 다가올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실천하는 한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전화를 걸어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그 빈도를 줄이고
대신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아들이 전화를 받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먼저 전화해서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묻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주는 것을 줄였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많아진 셈입니다. 사랑은 체온만이 아니라 여백 속에서도 자랍니다. 그 여백은 그리움의 공간이고 감사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부모가 다 채워버리면 자식은 더 이상 손을 뻗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 채우면 자식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가까이에서 사랑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고 관계의 방식도 변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가까이서 챙겨주는 대신 멀리서 응원하고 자주 찾는 대신 기다림으로 따뜻함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자식이 자신들의 아이를 키우며 우리 마음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조금 늦게라도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금 덜 주고 조금 덜 말하며 대신 나를 위해 웃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도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믿고 있었을 겁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웃었던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행동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겸손하던 그가 이제는 대화를 끊고 은근히 당신을 가르치려 들며 만나면 어쩐지 서열을 매기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무엇이 그를 바꾼 걸까요? 사실 돈이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권력과 재산을 부여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상위 그룹으로 설정된 사람들은 대화에서 타인의 말을 끊고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며 배려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하위 그룹으로 설정된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사업에 크게 성공해 수억 원을 벌었는데 그 이후로는 예전처럼 허물없이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예전의 따뜻한 농담 대신 자산 이야기와 주식 전망만 늘어놓더군요.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여유가 생겼을 때 더 분명하게 본성이 드러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변화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친절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웃는 얼굴, 다정한 말투, 세련된 행동 모두 연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의 태도는 연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누느냐, 지키느냐, 더 욕심내느냐,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한국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작은 돈에도 눈빛이 변하고 갑자기 사람을 가려대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변화를 본 적 있습니까? 평소엔 소박하던 이웃이 아파트를 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뒤 이웃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고 말을 아끼며 심지어 예전에 친근한 인사조차 하지 않는 모습. 우리는 이런 사례를 TV 뉴스나 실제 생활에서 자주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 변했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이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말투의 높낮이, 약속을 대하는 방식,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잘 나갈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어려울 땐 많은 사람이 동정과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하거나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야말로 평생의 벗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은 거울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비추는 절대 왜곡되지 않는 거울.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전히 따뜻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돈 앞에서의 표정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당신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사람을 곁에 둘지 결정짓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겉으로는 절약하고 검소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만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주죠. 저 사람은 재정 관리가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남이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면 표정이 굳어지고 작은 모임의 회비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면 자기 기분을 풀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단번에 결제하거나 고급 호텔 스위트를 예약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작은 돈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큰 돈도 나누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젊었을 땐 자기중심적인 소비를 그저 개인 취향으로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가 인간관계에도 깊이 스며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 A그룹에는 자신을 위해 $9를 쓰게 하고 다른 쪽 B그룹에는 누군가를 위해 $10를 쓰게 했습니다. B그룹은 동료에게 커피를 사주거나 작은 간식을 사서 나누었습니다. 하루가 끝난 뒤 조사해보니 B그룹은 자신이 돈을 쓴 상대방과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그 신뢰감은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반면 A그룹은 친밀감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일부는 오히려 소속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타인을 위해 쓰는 작은 돈이 관계의 신뢰를 쌓는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그 관계를 내게 이익을 주는지 아닌지로만 판단합니다. 이는 결국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은 신중히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취미에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주변 사람을 위해 돈을 쓸 때는 이유를 100가지나 대며 거절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친구는 고작 몇만 원의 꽃값조차 아까워했습니다. 대신 그 주 주말에 혼자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절약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한국 속담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이웃이 당신을 위해 마음을 쓰는 사람일 때만 진리입니다. 이웃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자기 자신에게만 퍼붓는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갑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 당신 쪽이 아닌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소비 습관은 심리 상태와 연결됩니다. 임상심리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쓰는 소비 패턴은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성향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예를 들어 관계를 유지하거나 배려하는 데 쓰는 돈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장의 쾌락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남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거침없이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자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부드럽고 절약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색함이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고 결국 그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작은 돈 앞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커피 한 잔, 작은 선물 하나조차 아까워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돈보다 사람을 더 아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돈이 먼저라는 증거입니다. 그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당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빛나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공허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비는 필요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타인의 시선을 끌고 인정받고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옷, 비싼 자동차,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을 SNS에 올리며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셔츠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셔츠를 참가자들에게 골라 입히고 그 상태로 사회적 활동을 하게 한 겁니다. 명품 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칭찬에는 과도하게 기뻐하고 무관심에는 쉽게 불안해하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과시적 소비는 자존감을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비교와 불안 속으로 밀어넣는다. 저도 젊은 시절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오치겐첩 60대 분들 중에 퇴직금이나 사업 수익을 브랜드에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부러움과 찬사를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무엇을 샀는지와 얼마였는지로 채워집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형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결국 그 포장이 벗겨지는 순간 불안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관계가 길어질수록 내 마음이 지쳐가죠. 실제로 과시형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뇌의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매우 짧고 곧이어 불안과 비교를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명품을 사고 잠깐은 기분이 좋아도 곧바로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입는 옷, 내가 타는 차로만 판단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70, 80대의 어르신 중에도 여전히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남의 시선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의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묻지 않고 그 사람의 눈빛과 마음을 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서 자랑하거나 꼭 가격을 언급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만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순간 그들은 당신 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돈은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과시로 향할수록 그 속의 불안과 공허도 커집니다. 진짜로 사람을 평가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조용히 쓸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십시오.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돈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시작됩니다. 급하게 좀 필요해서 그런데 이번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 오랜 친구나 가까운 친척일수록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엽니다. 그동안의 신뢰와 추억이 우리를 안심시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갚겠다는 말도 흐려집니다. 마치 기억조차 하지 않는 듯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심지어는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결국엔 연락이 끊어지고 남는 건 허탈함과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 연구팀은 수천 건의 인간관계 사례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은 경우 93%가 1년 안에 관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불편해져서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고 실망과 분노가 쌓이면서 완전히 결별로 이어진 겁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크다. 이들은 약속과 책임, 관계의 무게를 경시한다. 저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시절 직장 동료였는데 50만 원을 빌려간 뒤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믿었지만 몇 달 뒤 새 차를 타고 나타난 걸 보았을 때 마음속 무언가가 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촌 동생이었는데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이후 명절에도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가족 모임에서도 눈을 피하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겁니다. 한국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문제에서 방심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다는 건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함께 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그 신뢰를 짓밟는 행동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원래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끝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빌려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묻습니다. 이 돈을 못 받아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려줄 때는 기록을 남기고 가능한 한 증인 앞에서 주고받습니다. 누군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신뢰는 말뿐 아니라 행동과 절차로 지켜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안이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 약속을 잘 지키는지, 작은 일에도 책임감이 있는지 되돌아보세요. 돈 앞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태도는 다른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돈이 필요 없을 때 더 단단해지고 돈이 오갈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태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강자 앞에서는 호탕하게 지갑을 열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인색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이용해 사람을 서열화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분 좋게 한턱 쏘면서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푼돈조차 아까워합니다. 그들의 소비에는 존중이 아니라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핑크스는 한 연구에서 이런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한 명은 성공한 CEO, 다른 한 명은 평범한 노동자를 소개하고 자유롭게 기부액을 정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CEO에게는 큰 금액을, 노동자에게는 훨씬 적은 금액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으니 더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작동한 겁니다. 돈을 쓰는 방식 속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가치로 재고 있었던 거죠. 저도 젊었을 땐 이런 사람을 매너 좋고 세련돼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너그러움은 조건부라는 걸. 내게서 얻을 게 있다고 판단하면 기꺼이 베풀지만 그 반대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상황이 바뀌는 순간 가차없이 끝나버립니다. 한국 속담에 벼슬 앞에선 고개를 숙이고 거지 앞에선 고개를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지위와 연결 짓는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도 그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들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로만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상대의 위치를 계산하고 이에 맞게 말과 행동을 조정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습관은 불안과 피로를 쌓이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줍니다. 결국 자신도 상대도 지치게 되는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을 멀리합니다. 진짜 존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순간에도 나를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벗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힘들어졌을 때 갑자기 차갑게 변하거나 연락을 끊는 사람은 애초에 관계를 투자로만 봤던 겁니다. 혹시 주변에 직함이나 배경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은 이미 당신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눈빛이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평가할 땐 그들이 누구에게 돈을 쓰는지보다 누구 앞에서 똑같이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능한 한 멀리 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돈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작은 돈도 기꺼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쓰는 사람을 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작은 돈을 쓸 때의 태도입니다. 커피 한 잔, 작은 간식, 택시비 몇천 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10를 혼자 쓴 사람보다 누군가와 나눈 사람들이 6개월 후에도 3배 이상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작은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둘째, 정말 필요할 때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힘들 때, 친구가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함께 추억을 만들 기회가 생겼을 때, 이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보다 먼저 지갑을 여는 사람이 진짜 동반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순간에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쓰는 사람은 관계의 깊이가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마다 다음에 하자, 아깝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그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셋째, 돈 이야기 앞에서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입니다. 돈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변명하거나 침묵할 가능성이 큽니다. 콜롬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돈에 대해 투명하게 대화하는 그룹은 1년 후 85%가 관계를 유지했지만 피하거나 숨기는 그룹은 절반 이상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침묵과 거짓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작은 돈을 나누고 중요한 순간에 아끼지 않고 돈 앞에서 솔직한 태도를 가지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곁에 모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잘 읽지 않는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평생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누시고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와 깨달음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